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원태입니다. 오늘은 골절 수술 후에 흔한 합병증과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인데요. 이제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매년 한 1,000명 정도 해당되는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중증 외상에 동반된 골절, 다발성 골절 또는 뭐 골반 골절, 개방성 골절 이런 중증에 해당되는 골절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필연적으로 많은 합병증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골절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이 6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뵙게 되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골절 환자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잘 겪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후에 이런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궁금한 것들도 좀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나중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속물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불편감이나 통증 같은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43세 여자 환자분한테 발생한, 원위부에 발생한 요 발목 근처에서 발생한 경골, 비골 골절입니다. 보시면 이제 골절이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원위부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골절은 잘 유압되었는데, 장거리를 걷거나 발목을 신전을 하게 되면 이 발목 앞부분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골절이 다 유압되고 나서 금속판을 제거하였고,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에는 사실 남는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금속판을 고정하다 보니까 힘줄과 이런 금속판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신전을 일으키는 이제 힘줄들의 염증 같은 것들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요 금속을 제거하고 나서 증상이 많이 사라졌고요. 제가 금속판 또는 이제 금속 나사 이런 금속 고정물에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속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도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자주 살펴보는 것은 이제 증상이 있는가,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금속 고정물의 종류가 어떤가. 제거술이 굉장히 어렵다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나무도 심어 놓고 1년 지난 다음에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뿌리가 흙을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뼈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금속을 제거할 때 그 밑에 엉겨 붙어 있는 뼈도 많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부 조직이 좋지 않은데 그 연부 조직에 절개를 다시 해서 수술하는 것은 이 연부 조직을 좀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이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속 제거술을 고려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점이 있다면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제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속 제거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닙니다. 방금 환자분에서 제가 고려했던 것은 바로 유발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유럽에서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요. 아마 좀 크게 다치셔서 골절은 유압됐지만 금속판이라든가 나사못이 여러 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팔을 펼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많은 나사못과 핀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CT를 찍게 되면 나사못 하나가 관절 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의해서 연골과 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제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속판을 제거했고요. 근데 보이시면 요 핀 2 개가 남아 있죠. 이거는 뼈 속에 묻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 뼈를 다 파내면서 이걸 제거하는 것 또한 환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핀 2 개는 유지를 했었고, 작은 조각이 붙지 않아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나사목 고정을 해 주고 마무리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사못이 계속 있으면 관절에 있는 연골이 다 손상될 것이다,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속 제거술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고
이점이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고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상 후 관절염입니다. 이 외상 후 관절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은 골절의 중증도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 골절이 발생했는데 그 골절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분쇄 골절이라면 이 관절염을 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런 조각들을 잘 맞춰서 고정을 잘 해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관절 내 골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골이라고 하죠. 길쭉한 뼈의 정렬 상태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뼈가 휘게 되면 특정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기존에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타원에서 수술을 받고 오신 6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보시게 되면 무릎이 포함된 근위 경골에 관절면이 포함된 골절도 있고 간단부에 분쇄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CT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절면이 주저앉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타원에서 이렇게 주치의 선생님께서 튼튼하게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골절은 유압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걸을 때마다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금속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금속판을 제거를 했습니다. 환자는 금속을 뺐어도 계속 아프다고 호소를 하였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해당 부분에 관절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관절면이 두 개로 보이죠. 그래서 CT를 찍어보게 되면 아마 그 골절 당시에 발생했던 이런 찌그러져 있던 관절면이 회복이 다 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뼈가 붓고 나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나이를 고려할 때 추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면에 분쇄 골절이 있을 때 이런 조각들을 해부학적 위치에 맞도록 잘 정복을 한 이후에 정복이라는 건 이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튼튼하게 고정을 해주는 것이 이런 관절염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해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에서 발생했던 경골 고평부의 분쇄 골절일지어도 이것을 뼈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튼튼하게 고정을 해준다면 관절염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정렬 상태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 이렇게 하지에 관련된 3대 관절의 각도도 정상 범위를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 있고 또 이런 대퇴골이라든가 경골의 간부 이런 정렬 상태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이 다리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이제 형태로 정렬 상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절 환자에서는 저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 범위에 있도록 해주거나 이제 반대쪽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해주는 것입니다. 46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오른쪽 대퇴골이 3등분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지만 보시게 되면 요 끝부분에서 외반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좌측 다리는 일자다리인데 우측 다리는 바깥쪽으로 좀 뻗정다리 형태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죠. 각도를 분석하게 되면 거의 7, 8도에 가까운 외반 변형이 되었고 체중이 지나가는 선이 왼쪽은 중앙을 지나가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젊은 나이였고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였고 추후에 바깥쪽으로도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쐐기 절골술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절골을 시키고 여기를 벌려서 금속판으로 추가적으로 고정을 한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뻗정다리 형태였었고 체중 중심선이 바깥을 지나갔었는데 수술 후에는 보시면 정렬선이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에 사실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하셨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유압이 다 되고 나서는 사실은 운동도 다 하시고 이렇게 스쿼트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관절 강직인데요. 관절 강직은 사실 이것도 골절의 중증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절의 중증도는 이미 다치면서 정해지기 때문에 또 연부 조직의 손상도 이미 다치면서 정해지죠. 그래서 이 강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절의 중증도 그리고 만약에 연부 조직이 손상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피판술을 하거나 살을 덮어주는 수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부 이식술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연부 조직 수술들은 회복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목을 오래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의 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술도 우리가 이제 최소 절개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완전히 이렇게 상처를 열어서 그 골절 부위를 다 맞춰야 되는 수술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수술의 종류도 관절의 강직 발생에 영향을 끼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활 치료와 시기 그리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재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가능하다면 가장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뼈도 좀 잘 맞춰 놔야 되고 또 튼튼한 고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스트레칭 운동이고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조직이 낫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부 조직에 유착이 발생하고 또 관절 구조물의 구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절을 최대 범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 운동은 필수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체중 부하 운동이겠습니다. 다리를 다치신 분들이 간혹 이제 제가 한 달 또는 두 달이 돼도 재활을 하기 위한 병원으로 가신 다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장님께서 인제 쪼끔 분쇄골절이고 좀 위험해서 운동을 좀 안 하는 것이 좀 안전하겠다. 또는 인제 안정을 취한 이후에 나중에 천천히 운동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사실은 뼈가 낫는 과정에서 혈류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상태도 중요해서 계속해서 근육을 쓰고 혈류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뼈가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 병원에 가더라도 또는 그 재활 시간이 아니더라도 남는 시간에 지속적인 재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체중 부하 운동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뭐 부분 체중 부하 운동도 있고 전체중 부하 운동도 있겠지만 주治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환자분들이 뼈가 다 붙는다 해도 예전의 기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이제 근육의 인제 밸런스라든가 근육이 약화돼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은 상태로 뼈만 낫게 되면 이제 원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라서 이 근력 강화 운동도 이 세 가지 운동에 포함시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재활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제가 인제 수술한 이후에 1 개월 또는 2 개월쯤 됐을 때 여쭤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재활을 하셨나요?" 하면 또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재활 내용을 소견서에 많이 적어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용을 좀 놓치지 않고 또 재활을 담당해 주시는 의원에 계신 원장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어 드리는데요. 근데 인제 많은 이 골절 이후에 수술 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재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설명 안 해 주셨다." 이제 물론 이 주치의 선생님께서 좀 잘 챙겨서 설명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된다." 환자분도 치료에 동참을 해서 어떤 재활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치의 선생님께서 적어 준 소견서라든가 아니면 재활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메모를 했다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처가 다 낫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 재활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관절 강직이 높은 가능성으로 예상이 될 때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강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기 재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반드시 재활 치료에 동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관절 강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90도도 못 굽히기 때문에 이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펴시는 건 잘하시는데 이제 굽히는 게 거의 40도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대퇴사두근, 성형술, 대퇴사두근의 길이를 좀 연장하는 수술을 통해서 각도를 좀 더 회복시키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술의 단점은 근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가 그렇게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관절 강직을 그나마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또는 골수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감염과 골수염 때문에 골절 수술이 적절하게 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제가 이 감염과 골수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많이 나오고 안에 있는 오염된 금속물이 제 눈에도 보인다면, 상처 밖으로 금속물이 노출돼서 보인다면 누구나 쉽게 골수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감염이나 이런 골수염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인 검사를 하더라도 아직은 그 검사에서 아주 저명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진단의 프로토콜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골절을 확진할 수가 있고 또는 의심할 수가 있고 또는 지켜봐야 되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조합을 해야만 감염이나 골수염이 있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상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일단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이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환자분들이 골절이 아직 동반되어 있어서 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아래쪽에 인공관절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 감염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수술적인 치료의 계획까지도 첫 번째 치료 때 다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또 변수가 많겠죠. 그래서 변수마다 경우의 수를 둬서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과 골수염은 재발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충치 치료에 비유를 하는데요. 사실 그 충치도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 보면 같은 자리에 또 충치가 재발돼 있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충치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충치도 사실 인제 우리 그 치과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오염된 이빨을 긁어내고 갈아내고 또 약을 넣고 또 깨끗한 약물로 채워 놓고 또 금리를 씌우거나 인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히 균을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균들이 금속 삽입해 놓은 이제 그 임플란트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연부 조직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우리가 골절 이후에 이 뼈라는 것이 미세하게 보면 일부분은 또 괴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숨어 있다면 그 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거나 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감염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5년 정도 감염이 재발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이 골수염 치료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죠. 이 감염이라는 게 뭐 균이 하나 들어갔다고 다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면역 상태, 환자의 기저 질환, 그리고 그 국소 부위의 손상의 정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골수염이나 이 감염의 치료는 좀 전체를 봐야 치료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보완 계획들이 있어야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도 한 번에 끝나지 않겠죠. 치료 관련해서는 당연히 인제 오염된 조직도 제거하고 오염된 뼈도 제거하고 뭐 다시 고정하고 또 뼈가 사라진 곳에
다시 뼈를 이식해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포함이 되겠고, 또 항생제 치료도 있습니다. 이 항생제 치료는 우리가 먹거나 또는 이제 주사로 주입을 하게 되죠. 그럼 혈관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데, 이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약도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균 중에서는 내성이 있는 균도 있고 또 하나의 균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균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항생제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1차 약제가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2차 약제를 뭘 쓸지까지 딱 고려를 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되고, 또한 이 약제를 보통 4 에서 6주 정도 장기간 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합병증 같은 것들도 있어서 약제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환자가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절대 감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가 중요하고, 당뇨라든가 또는 콩팥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증 외상 센터에 오시는 우리 골절 환자분들은 뼈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덮고 있는 연부 조직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 연부 조직 중에는 건강한 조직도 있지만 겨우겨우 나아서 흉터 조직으로 된 조직도 있습니다. 그 조직이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면 그런 조직을 가감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연부 조직으로 피판술을 해 주거나 아니면 이식술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음. 사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단일과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다학제 치료가 필요하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는데 감염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외상골 감염 클리닉을 개설했고요. 올해 3 월부터 진료를 보고 있고, 또 타원에서 오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형외과, 그리고 또 성형외과, 그리고 감염내과, 그리고 약제팀, 영양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학제 진료가 이런 골수염과 감염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4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보시면 뼈는 붙지 않았는데 이제 금속이 여러 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연부 조직을 보시게 되면 아예 금속판이 노출돼 있고, 또 괴사된 뼈와 괴사된 조직들. 그래서 사실은 요 다리를 이 골수염 치료를 해서 이 하지를 보존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의 환자분이셨습니다. 늘 그렇듯이 일단은 이 수술을 해서 환자분이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지 또는 이득이 있을지를 환자분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혈관의 상태는 어떠한지, 환자분의 기저질환은 없는지, 건강한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이후에 수술을 결정을 해야만 어 치료 실패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오염된 연부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또 노출되었던 뼈와 괴사된 뼈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금속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뼈가 상당 부분이 소실되었고, 이 부분은 항생제 시멘트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채워 놨습니다. 이 항생제 시멘트는 요 주변에 항생제를 일정 기간만 뿜어 줘서 좀 더 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괴사되거나 또는 감염 조직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변연절제술을 하고, 두 번째에 이제 살을 덮어주는 피판술, 그리고 내고정술, 금속 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뼈가 없었던 위치에는 이렇게 항생제 시멘트를 다시 교체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께서 이제 대량 골 결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당량의 이제 뼈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상당히 좀 도전적인 수술이고 또 치료가 되는데요. 이 많은 뼈의 양을 다 자기 뼈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골 대체제라는 만들어진 뼈 재료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134cc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해당 공간만큼 뼈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골 합성 단백질 BMP2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뼈를 얻어내고,
또 아까 비고를 일부 절제해서 얻어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뼈를 채워줬고요. 이것이 수술 직후고 2년 건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식해준 뼈가 기존에 있던 뼈랑 전부 유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세히 보면 한쪽 다리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골반도 기울어져 있고 고관절의 높이도 다른데요. 아마 이 다리의 길이가 좀 짧아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리 길이를 다시 맞추는 수술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 정도 정렬 상태에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좀 걷는 게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다리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성공한 것에 만족을 하였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류압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분류압이랑 부정 정렬 같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제 골절된 뼈가 붙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9개월이 경과해야 된다는 그 미국 FDA 기준이 있고, 또한 3개월 동안 뼈가 붙는 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2년 동안 뼈가 붙는 분도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뼈가 잘 안 붙는 상태라면 좀 더 환자분과 자주 진료를 보면서 엑스레이를 자주 찍어서 비교해 가면서 이 3개월 동안 진행됐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좀 자세히 봐서 분류압인지 아니면 천천히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게 되면 고정해 놓은 금속이 느슨해지거나 부러지거나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압이라고 합니다. 이 분류압도 감염과 마찬가지로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 골절이고 환자분이 건강하다면 분류압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이런 분류압들도 결국에는 이제 골절의 중증도,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류압 환자분을 제가 보면 이 4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술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정렬 상태가 올바른지를 제가 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들어있는 금속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고정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자분의 이 골절 부위를 덮고 있는 연부 조직이나 그 위치에서 뼈가 좀 생기고 있는지 생물학적 활성도를 보는데요. 뼈가 전혀 생길 것 같지가 않다면, 또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뼈 이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골합성 단백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이고요. 감염이 있으면 뼈도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항상 고려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2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를 정면에서 찍어도 정면 사진이 나오지가 않고, 측면에서 찍어도 측면 사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좀 많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자꾸 비스듬하게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 환자분을 이게 서서 보면 오른쪽 다리가 과하게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팔자 다리가 굉장히 심한 그런 형태로 보이죠. 그리고 해당 위치, 골절이 있었던 위치가 아직 뼈가 다 붙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CT를 찍어 봤더니 아직은 뼈가 연결되지 않았고, 또 골 소실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가? 그러면 26세 젊은 남자이고 또 많은 기능이 요구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더 개선을 시켜야 되고, 또 뼈가 붙고 있지 않았고, 또 이런 변형이 심하였기 때문에 수술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렬 상태를 아까 제가 모식도 보여드렸죠. 그 모식도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정상 범위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요 원위부에 있는 이 경골에서 16도 정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뼈가 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 변형이라고 합니다. 각 변형이 16도 외반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환자분이 다리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양쪽을 비교해 보면 좌측은 21도인데 우측은 50도입니다. 그래서 30도 정도
발이 이렇게 팔자처럼 바깥쪽으로 외회전돼 있는 이런 회전 변형의 소견이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분류압과 회전 변형 그리고 각 변형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준비하게 됐고요. 아까 이 회전 변형 때문에 이 다리가 더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 변형과 각 변형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요. 교정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크렘쉘 오스테오토미 한국말로 하면 조개 껍질 모양으로 부러뜨려서 교정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횡으로 자르고 여기를 벌리면 요게 금속정 삽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회전 변형과 각 변형을 동시에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드릴을 이용해서 여기에 뼈를 자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밑에는 그 길을 따라서 절골을 시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30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지표가 될 수 있는 요 핀을 2개 삽입을 해서 각도를 좀 맞춰서 30도를 내회전시키면서 교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인제 교정 전이 되겠고 이것이 교정 후가 되겠습니다. 아까 회전 변형 말고도 각 변형이 한 17도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17도 정도를 이렇게 내반 변형시키고 회전 변형을 다시 교정해서 고정을 하게 되니깐 비골이 위치가 바뀌었죠. 요 비교해 보시면 인제 비골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인제 교정을 하고 나서 비골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하였고 요 사실 인제 요게 고리식 수술을 인제 많이 하는데요. 근데 뭐 예전에는 자가골을 많이 이용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인제 이런 골 합성 단백질이 워낙 성능이 좋아서 골 합성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동의를 하고 있고 다른 대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제 자가골을 좀 보존하면서도 유압을 좀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5 개월 만에 골 유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뼈가 굉장히 좀 빨리 붙었었고 만족할 수 있는 정렬 상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체중이 지나가는 선을 보시게 되면 둘 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환자분은 사실 다리 정렬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태고 더불어 회전 변형까지 교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봐도 다리의 모양이 좀 더 예뻐졌고 또 발바닥의 모양도 인제 회전 상태가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하면 뭐 단순 골절이라든가 경증에 해당되는 골절은 사실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증 외상 환자이거나 다발성 골절 또는 개방성 골절, 분쇄 골절 이런 골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실 이런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뭐 다치면서 발생하는 요소도 있고 또 환자 요소도 있고 또 수술을 했다면 그 수술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고 치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크게 다치고 나서 회복이 되었을 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한 치료 목표를 정하거나 불가능한 어떤 그 치료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수술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목표를 잘 정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염이나 이런 골수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분의 최종적인 경과를 경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항생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영양 상태 그리고 그 기저 요인들을 교정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나 골수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단일과에서 치료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감염 및 골수염에서는 이 다학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과가 이제 팀을 이뤄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맨 위에 그 헤디토리어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골절은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경미한 골절이라면 수술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골절이라고 하면 정의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피질골이라든가 해면골에 연속성이 깨진 상태, 그래서 금이 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위치나 또는 이제 그 벌어진 정도 또는 이제 음 뭐 부위 그리고 역할, 그런 거에 따라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 보통 인제 석고 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기를 이용합니다. 또는 아예 보조기나 석고 고정 없이도 그냥 한 2-3주 뒤부터 바로 재활을 해도 잘 낫는 골절도 있기 때문에 골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닌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관절이 포함된 골절인데 관절면이 어긋나고 또 그 골편이 이제 전이가 된 경우, 이제 뭐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단차가 발생하고 그 골편이 인제 어 멀리 이렇게 도망간 경우에는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다시 그 뼈 조각을 어 맞춰 주고 관절면을 회복시켜야만 그 외상 후 관절염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대퇴경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조금만 가더라도, 골절선이 경미하게 발생하더라도 체중 부하를 하면 많은 힘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노인성 골절, 대퇴경부 골절에서는 보존적 치료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금속 뭐 금속판이라든가 아니면 금속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조승현 M8H 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목 디스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네, "목이 뻐근합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어떤 스트레칭은 좋다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는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알려주시고 자세도 꼭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실 저도 제 전공 분야는 아닌데요. 저도 인제 수술을 뭐 하루에 하게 되면 뭐 6 개씩 7 개씩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목이 계속 아팠고, 제가 4년 전에도 MRI를 찍어 봤는데 저도 목 디스크가 2 개의 레벨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실은 그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에 가서 우리 그 이 PT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1분 동안 매달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철봉이나 아니면 매달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운동 기구에 1분 정도 매달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어 그 이후로 스트레칭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등 근육을 좀 강화시켜서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립근도 강화해야 되고 광배근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퇴근 이후에 가슴이나 아니면 하체나 이런 다른 부위보다는 등 근력을 고강도 운동을 해 주고 그리고 하루에 1 분씩 매달리는 운동을 반복하신다면 아마 상당히 좀 '운동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우리 벌서타일 캣 J7T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유합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통 몇 주쯤 지나야 뼈가 붙었다고 하나요?" 네.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류함만 말씀드렸는데 유합이 뭔지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유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제 장골에서 말씀드리면 피질골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눴을 때 내구역이 있으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3개 이상 유압이 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3 에서 6 개월 정도는 지나야 뼈가 붙는다. 또는 나이나 부위에 따라서 2 개월 만에 뼈가 붙는 위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확실히 그 젊은 연령대 또는 소아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도 뼈가 붙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3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9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는 뼈가 붙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2달 만에 오셔서 "왜 뼈가 아직도 안 붙었나요?"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31XSE 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60대 어머니께서 수술 후 8주가 지났는데 손목이 50% 정도밖에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나요? 저는 지금 상태가 완전히 그 증세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요.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상지 같은 경우에 손목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수술을 받으셨고 또 튼튼하게 고정이 돼 있고 하다면 조금 더 무리해서 손목의 가동 범위 운동을 스트레칭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스트레칭 운동을 집중해 주시고요. 저는 뭐 부목 고정술을 잘 안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요. 바로 재활을 시작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손목에 골절이 있는데 원이 요골이 부러지고 척골이 같이 부러졌을 경우에는 부목을 조금 더 고정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재활이 좀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8주가 지났다고 해도 재활을 한 시점은 아마 크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재활을 많이 하게 되면 손목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루S2U 님께서 다리를 펴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무릎을 깔고 앉아 버렸습니다. 무릎이 따끔하던데 반대로 꺾여서 인대가 망가졌을까요? 12시간이 지났는데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습니다. 이런 적이라면 처음이라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중증 외상 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하게 다친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만 들어봐서는 인대가 뭐 인대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갔을 수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아마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충분히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한 2주 정도 경과를 보시고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는 아마 진료 보시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승환신 님께서 금속을 1-2년 후에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거 수술은 꼭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승환신 님, 저는 금속 제거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면 금속 제거 수술은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금속 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들어있는 금속을 다 제거하지 않고 불편감만 유발하는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제거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금속 제거술의 난이도, 그리고 환자분의 유발 증상, 그리고 위치, 연부 조직,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약에 10년 지났는 금속을 지금 와서 제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보고 이점이 있다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제거술을 하지 않습니다. 스탠리 도리 님께서 금속판이 들어가 있는데 날씨가 추우면 시리고 아픕니다. 금속 고정물 때문인가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잘 몰랐었는데 인제 환자분들 치료를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하게 됐는데, 환자분 중에 공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임플란트의 재질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시더니 뭐 열 전도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분께서는 어떤 증상이 있어서 저에게 제거술을 요청하셨고 제가 그 제거술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말씀 주시는 게 그런 증상들이 좀 없어졌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참 어려운 게 같은 부위에 비슷한 수술을 한 환자분들도 제거한 이후에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한 증상이 있다가도 그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금속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한데 얇은 피부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온도 변화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대퇴골이라든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금속판이라면 아마 저런 변화는 겪기가 좀 쉽지 않을까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치와 유발 증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뚜껑 밭손님, 수술 부위가 아직 붓고 따뜻합니다. 열은 37.6도인데 감염을 걱정해야 하나요? 사실 이제 열이 계속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추가 검사도 해보고 수술을 해주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상처 평가를 다시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제 수술한 지 뭐 2, 3일밖에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신 발열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수술 부위 감염 없이도 뭐 약간 붓고 따뜻하고 또 열감이 있고 또 미열이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수술 초기에는 이제 저런 증상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수술 초기가 지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추가 검사도 하고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시 평가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가요? 어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께서 어 저는 엑스레이에서 나사 주변이 느슨해 보이고 어 느슨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금속 고정물 실패도 분류압으로 이어지나요? 이거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 제가 나사못이 느슨해지더라도 어 추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지속해서 골절의 유압을 얻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뭐 당연히 뭐 고정하고 있는 금속이 느슨해져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리고 골절이 안 붙었다면 당연히 인제 그 재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느슨해진 나사못이 뭐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골절 유압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동서남북 중에서 3개 이상 붙은 게 유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일부가 붙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정물 실패가 발생하기 전에 골절이 유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주치의 선생님하고 잦은 간격으로 방사선 검사를 촬영하면서 경과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금속이 더 망가지거나 또는 느슨해지는 소견이 심해지고 또 환자분의 증상도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이제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제가 오늘 주신 질문들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서요. 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절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참 겪은 거지만 그 환자분들이 우선 이 다친 이후에 뭐 분쇄골절이라든가 연부조직 손상 같은 것들은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제 그 상태에서도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좋은 치료 계획을 세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이후에 이어져야 할 재활 치료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아마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환자분께서도 예전 기능과 유사한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